동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무릎을 꿇던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평생을 얌체처럼 굴며 제 속을 뒤집던 사람이었죠. 오늘은 그 지긋지긋했던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린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온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 하나 믿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사 모시고 그저 맏며느리라는 이름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제가 시집오고 5년 뒤 지금의 동서가 될 사람이 둘째 도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던지 시어머님은 작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셨죠. 형님, 저는 요리는 영젬병이라요. 형님이 다 하셔야겠어요. 호호. 어머니, 저는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요. 형님이 힘이 더 좋으시잖아요. 동서는 그렇게 교묘하게 저를 일꾼으로 만들고 자신은 늘 시어머니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명절이면 저 혼자 며칠 밤낮으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힐 때 동서는 명절 당일 오전에 헐레벌떡 나타나 고급 화장품 세트 하나를 쓱 내밀며 어머님을 구워 삶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형님은 이런 거 모르시죠? 시어머님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작은 며느리 말이라면 다 믿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큰일이 터지면 찾는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실 때 밤낮으로 병간호한 것도 저였고 어머님 허리 수술하셨을 때 똥오줌 받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어디 있었을까요? 형님, 우리 애가 시험 기간이라 제가 정신이 없네요. 형님, 제가 몸살이 나서 병원비는 나중에 반 보탤게요. 물론 나중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의 그 얄팍한 속내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남편 얼굴 봐서 어른들 속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그저 제가 한 번 더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그렇게 20년을 참았습니다. 제가 참는 동안 동서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도 뜸해지더군요. 그러다 어머님이 덜컥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앞가림하기 바빴죠. 온전히 저 혼자 어머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작은 놈은 어디에 있느냐. 그토록 예뻐하시던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에도 요양병원 좋은데 알아보라는 말만 툭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영수증, 약값, 기저귀값, 그리고 동서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전화하시는데 형님이 옆에서 좀 잘 말씀드려요. 치매 걸리시면 다 그렇다면서요? 동서, 어머니가 동서 보고 싶으시다는데 한 번 안 올 거야? 아유, 형님, 치매 환자 한 번 보면 얼마나 기가 빨리는지 아세요? 괜히 갔다가 저까지 병나겠어요. 형님이 수고하세요. 대신 나중에 어머님 재산 정리할 때 제 몫은 꼭 챙겨주셔야 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어머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동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목이 쉬어라, 아이고, 어머니 하며 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늦은 밤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친척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어머니 가셨으니 유산 정리해야죠. 어머니가 남기신 저 상가 건물, 당연히 큰아들, 작은아들 반반 나눠야 하는 거 맞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씨, 그건 아니지. 어머니, 5년을 형수가 모셨는데. 그러자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형님이 어머니 모신 간병비를 따로 챙겨드렸어야죠. 법적으로 자식은 1대1이에요.
설마 형님이 어머니 모시면서 재산 미리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누이도 시삼촌도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지 않고 그래도 법대로 반반 나누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20년치 은행, 이체 내역서와 영수증 뭉치를 꺼내 상위에 펼쳤습니다. 동서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어머님 병간호하면서 들어간 돈. 내가 동서 대신 내줬던 제사 비용, 명절 비용, 그리고 어머님 용돈까지. 내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적어둔 우리 집 가계부야.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15년 전에 어머님 허리 수술하셨을 때 동서가 애 학원비 때문에 돈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적금 깨서 냈던 수술비 500만 원 여기 적혀 있네. 10년 전 아버님 기일에 동선에는 비싼 외식하고 온다길래 내가 대신 사서 보냈던 제수용품값 80만 원도 여기 있고, 그리고 5년 전 어머님 요양병원 처음 들어가실 때 동서는 나는 돈 없어서 못 보낸다고 버티길래 결국 우리 남편이 대출받아서 냈던 보증금 2천만 원. 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20년의 세월을 천천히 읊었습니다. 제사 비용, 병원비, 생활비, 용돈. 동선애가 외면했던 그 세월의 무게가 영수증 뭉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난 20년간 동서가 냈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낸 돈,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로 들어간 돈까지 합해서 정확히 1억 5,300만 원이네. 이건 내가 동서한테 받아야 할 돈이야. 유산 상속? 좋지. 일단 이 돈부터 갖고 이야기할까? 동서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형님이 그냥 썼는지.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유, 형님. 치매 환자 한 번 보면 얼마나 기가 빨리는지 아세요? 괜히 갔다가 저까지 병 나겠어요. 형님이 수고하세요. 대신 나중에 어머님 재산 정리할 때 제 몫은 꼭 챙겨주셔야 해요. 동서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저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저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큰애야,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작은 놈한테 전화를 했었나 보다. 그놈이 나한테 재산 자기 앞으로 안 해주면 다시는 안 본다고.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둘째 도련님이 동서 남편이 동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어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상가 건물은 어머님 유언대로 병간호를 도맡아 한 저와 남편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는 제가 20년간 모아온 영수증과 장부를 근거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친정 식구들에게도 버림받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은 어쩌면 진심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랜 세월 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했던 한 며느리의 그 끈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저 시끄러운 곡소리 뒤에 묻혀버렸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더보기란의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